안녕하세요. 일조입니다. 저희 조는 ADHD와 STSS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HD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란 아동기에 많이 발생하는 장애로 주의력 부족, 과다활동, 충동성의 모습들을 보이는 장애입니다. 아동기에 발생한 ADHD는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으며 다른 청소년기 문제와 함께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울증, 불안 증상, 조울증, 학습장애 등과의 감별 진단 및 공존 여부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음 ADHD의 원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는 도파민과 같은 주의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뇌 부위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때문에 발생됩니다. 또한 뇌손상, 뇌후천적 질병, 미수가 등에 인하여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ADHD의 증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별 증상을 나눠서 본 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에는 과잉행동, 반항형, 조용한 ADHD가 있습니다. 과잉행동의 ADHD는 주로 눈에 띄게 산만하며 차례를 지키는 행동에서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행동에서 보면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나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반항형 ADHD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끼어들며 흥분하는 모습과 같이 감정적인 행동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조용한 ADHD는 공상에 잘 잠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잊어버려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ADHD의 전체적인 증상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집중을 못하고 다른 생각을 주로 하는 주의력 결핍의 모습을 보이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과잉행동 및 충동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론 성인 ADHD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동기에 발생한 ADHD가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했는데 성인기까지 완치되지 않아 성인이 되어서도 그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를 성인 ADHD라고 합니다. 성인 ADHD는 충동성으로 인해 계획성이 없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주의성이 부족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주의함이 주로 문제가 되며 이 부주의함이 불러오는 사회적 갈등과 무기력함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같이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동기의 ADHD와의 차이점으론 과잉 행동이 줄어들어 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는 치료 방법 중에서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흥미와 동기가 강화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수행 능력 또한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 100%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약물 치료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약물 치료가 100%까지는 아니어도 80%의 분명한 혼선들을 보이고 약물 치료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증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 또래 아동과 크게 비교되지 않게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ADHD의 약물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 약물은 장기 투약을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이라 하면 식욕이 줄고 수면 시간이 늦춰진다는 점이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 부모님들의 교육, 학습 치료, 놀이 치료 등과 함께 필요에 맞게 병행하여 준다면 더욱 효과적인 효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ADHD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STSS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STSS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 증후군이라는 뜻으로 A군 연쇄상구균은 인후통과 피부 감염을 포함한 다양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로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STSS는 비말과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을 들이마시거나 감염된 사람의 피부나 점막에 직접 닿으면 감염이 됩니다. 다음 STSS의 병인학은 일본 전염병 연쇄구균 독성쇼크 증후군은 A군 연쇄상구균으로 알려진 에스파이어지넨스, 즉 화농성 연쇄상구균에 발생하며
심부 조직 및 혈류에서 독소 및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체내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유발되어 신체의 쇼크 및 장기 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STS는 코로나와 같이 특정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전염병이 아닙니다. 인두, 손상된 피부, 성기 등 점막에 대한 노출이 발생할 경우 전염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밀접 접촉자 및 의료인의 경우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나 빈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감염 경로에 대한 추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2023년 기준 일본의 전체 환자 수가 약 941명에 불과할 정도로 대유행하는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전염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음 STS의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 잠복 기간은 약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저혈압을 필두로 한 임상 증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전형적인 감기 및 독감의 증상인 고열, 오한, 몸살, 근육통, 메스꺼움 및 구토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인 감기 증상뿐 아니라 저혈압, 빈맥, 비호흡 등 호흡 기능 및 수단계 증상의 기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장, 간, 폐 등 주요 장기의 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STS의 사망률은 언론에 STS의 사망률이 약 3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서도 감염될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이 30%에서 70%에 이를 만큼 매우 높으며 조직 괴사 및 장기 부전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직접 접촉하더라도 2차 감염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할 만큼 건강한 사람에 대한 전염력은 낮은 편입니다. 최근 환자 수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엄청난 수준은 아닙니다. STS의 치료 방법은 발병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병할 경우 증상이 중하기 때문에 대부분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폐혈증의 예방 및 관리, 병의 발전을 막기 위해 항생제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페니실린과 클라다마이신 1차 치료제로 선택됩니다. 감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이나 이미 심부 조직에 괴사가 발생했다면 수술적인 조치를 통해 제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군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고령자일 경우 65세 이상의 성인이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발병 가능성이 높으며 인체를 보호하는 장벽인 피부의 질환이나 손상,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감염으로 인해 발병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 알코올 사용,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증가하며 면역 기능 저하 및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조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